거기에는 2층에 은희 씨의 그 가족이 살고 1층에는 주인집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고요. 그리고 반지하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젊은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에 세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은희 씨는 2명의 언니와 함께 방을 셋이서 같이 나눠 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세 자매 모두 이 집에서 악몽을 꾸게 됩니다. 가장 먼저 둘째 언니가 악몽을 꾸게 되는데 현관에 뭔가 매달려서 대롱대롱 하길래 이렇게 가봤더니 어떤 여자의 목을 매단 거였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큰언니가 자매들을 막 깨우는 거야.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얘들아, 얘기 좀 들어봐봐. 나 완전 꿈꿨는데 우리 방 옷장이랑 그 창문 그 사이에 빈틈에 어떤 남자애가 쪼그려서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걔랑 밤새 떠들고 놀았는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잠깐만 뭐라고 했더라? 생각이 안 나네. 아이씨 그새 까먹었네. 언니가 까먹은 거야 내용을. 그리고 이제 언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이제 본인도 이제 내 차례인가 싶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은희 씨가 꾼 악몽이 가장 독한 걸 꾸게 됩니다. 은희 씨가 꿈꾼 내용은 엄마가 부엌 식탁에서 큰 고기 덩어리를 칼로 이렇게 서걱 이렇게 썰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부엌으로 막 뛰어오더니 엄마 손에서 그 칼을 뺏어서 엄마를 팍! 아이고. 이 이야기를 은희 씨가 이제 큰언니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큰언니가 갑자기 그래! 그게 그거였어! 그렇게 하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나 꿈속에서 본 그 남자애, 그 애랑 얘기한 내용이 너 거기 왜 숨어 있어? 라고 언니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가 날 찾아서요. 아빠가 엄마를 찌르는 걸 보고 이 애는 너무 무서워서 그 사이에 틈에 들어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현관에 누나가 목을 매단 것 같아요. 누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꿨잖아. 처음에 둘째 누나. 둘째 누나가 꿈꾼 내용이 연결이 되네. 우연의 일치치고는 세 자매가 꿈꾼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그래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심란한 거야. 그래서 그냥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전북 진안에 계신 스님한테 저 스님, 아니 한 명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셋 다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좀 찜찜해가지고. 이거 어쩌죠? 라고 이제 상담을 했더니 그건 내가 한번 들려볼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고 좀 마음 편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마당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뛰어나가 봤어요. 누군가 봤더니 집주인 할머니가 혼자 마당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막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막 울면서 내가 그딴 꿈을 꿔가지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아이고 다 내 잘못이야. 알고 보니 그날 밤에 집주인 할머니 꿈속에서 큰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들이
하얀 밧줄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더래요. 이렇게 하얀 밧줄을. 그러면서 대뜸 어머니 밥 좀 주세요. 뭐야 들어와가 들어와. 어머님은 이제 막 밥을 완전 고봉밥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밥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막 이거 허겁지겁 막 먹더니 역시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아들을 가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아까 그 어깨에 뭐 이렇게 하얀 밧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관을 끌고 간 거였어요. 집주인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순간 따르르르 전화가 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요. 어떡해. 받아봤더니 여보세요? 어머니 어떡해요. 애기 아빠가 지금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 이 큰아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시신이 지금 전주의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일로 오겠다라는 전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 할머니가 자기 꿈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들이 죽은 거 이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할머니를 모시고 방에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눕혀놓고 며느리한테 지금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할머니께서 아이고 일어났지?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더니 할머니가 그 탈진한 사이에 잠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며느리랑 아이고 어떡해 아니야. 그 7살 난 손녀딸 설마. 그 딸이 어깨에 자기 키만한 관을 끌고 집에 또 찾아온 거야.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둘이서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어머니. 그 할머니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안 된다. 들어오지 마라. 안 돼. 근데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밥 좀 주세요. 어머니 밥 좀 이번에는 안 돼요. 밥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 막 뛰어나가지고 이 밥을 다 버리고 막 거기는 막 반찬을 막 이렇게 부엌을 막 뒤집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밥 공기 2개를 가져가지고 딸이랑 그 며느리랑 그 따님이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 이거. 막 이렇게 막 먹더니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이제 갈게요. 꿈에서 깬 그 집주인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서 똑같은 꿈이잖아요. 며느리한테 막 전화를 합니다. 온다고 했던 며느리가 전화를 안 아 받아요. 어떡해. 2번에도 안 받고 3번에도 안 받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전화를 받아요. 응.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핸드폰 주인과 어떤 사이세요? 제가 시임인데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며느리와 손녀 따님이 지금 짐작이 가시죠? 아 어떡해. 세상. 서둘러서 전주로 오던 며느리랑 손녀 딸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은희 씨네 가족도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동이 트는 걸 보자마자 스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스님이 딱 전화를 받자마자
느낌이 딱 오셨나 봐요. 이 시간에 전화한 거 보니까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만. 기다려. 근데 진안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진안에서 전주까지 단숨에 달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마당을 이렇게 둘러보고 아하 내가 너무 늦게 왔구만. 어떡하냐. 스님께서 좀 집을 좀 둘러봐야 되겠다고 하셔서 2층 집에 은희 씨 집 이렇게 좀 둘러보고 보일러실도 가고 옥상도 가고 샅샅이 다 훑어보시고 다시 마당으로 내려왔는데 그 스님께서 갑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기 누가 살아? 어디요? 저기 반지야. 반지야 왜? 아 여자 산다고 했는데? 저기요 그냥 아가씨 한 분이 사는 걸로 아는데요. 왜요? 그 어제는 안 들어온 것 같았는데 어.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열어봐야겠어. 눈을 왜? 아, 스님 그 아가씨 어제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지금 집에 없을 거예요. 엄마가 막 말리는데 스님이 막무가내로 거기 반지하를 내려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문을 막 두드려요. 막 누르는데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죠. 근데 갑자기 스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관 문고리를 확 이렇게 제쳤어요. 제치자마자 설마. 진짜야? 아가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냥 코를 찌르면 막 냄새가 막 악취가 확 올라와서 막 혹시 구역질이 막 뭐야, 나는 거예요. 뭐야. 은희 씨 가족이 모두 이제 뒤로 물러섰는데 딱 한 사람 스님만 거실과 부엌을 이렇게 둘러보고 방문을 확 열었는데 집안 꼴이 엉망이에요. 아. 헛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은희 씨네 그 어머님을 이렇게 부르더니 주인 할머니 오시거든. 이거 설명해 드리고 이 집 정리하라고 그래. 안에 또 뭐가 있길래? 왜 이러지? 더 더럽나?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그냥 이렇게 가서 봤더니 새카맣게 썩은 사과 하나, 그다음에 막 곰팡이 막 이렇게 있는 배 하나. 스님이 엄마를 보면서 손으로 바닥을 쓱 가리키는데 엄마가 거기를 보자마자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여자 한다? 그 여자? 주저앉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날이 시퍼렇게 된 칼 있죠. 그게 거꾸로 탁 꽂혀 있는 거예요. 신이 화가 났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여자가 신을 제대로 안 모셨다고. 그러니 달이 날 수밖에. 식구들이 아이고. 이 신은 지금 자기 위에 사는 것들이 아주 밉고 싫어서 독을 품었어. 어머. 너네 가족이 이 집에 제일 늦게 들어와서 화를 면한 줄 알아. 하나. 그 방이 알고 났더니 신당이었던 거야. 막 지하에서 몰래. 결국 엄마는 그 할머니에게 이 얘기를 다 전했고 집주인 할머니가 이제 장례를 좀 다 치르자마자 반지하 아가씨한테 이제 연락을 취한 거예요. 연락도 잘 안 받아요. 한참 만에 연락당한 그 아가씨는 자기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거길 놔둬. 안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이 아가씨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알고 봤더니 이분께서 얼마 전부터 신병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그 환청, 시름시름 앓는 그 증상 때문에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무당이 되기는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들어보니까 신당을 차리면 좀 나아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증상 나아지지도 않고 본인은 이제 무서워지니까 신당 버려두고 친구네 집을 다 전전하면서 돌아다녔다고. 세상에.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알고 할머니께서 얼마나 화가 너무 나겠어요. 화나죠. 그지.
나가라고. 그 말이 거는 내가 어쩌라고요. 나가라고. 나도 억울하다고. 죽겠어. 나가. 빨리. 나가. 근데 은희 씨는 이렇게 막 싸우는 과정 이런 걸 지금 다 본 거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방에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대요. 아가씨의 목소리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좀 걸걸하고 좀 섬뜩한 목소리로 외친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다고 합니다. 날 쫓아낸다고 끝이 날 것 같아. 끝이 날 것 같아. 펜션의 여자. 펜션하면 이제 뭐 산속 깊은 곳, 그쵸. 바닷가, 그렇죠. 거기에 맞습니다. 묘령의 여인. 벌써 무서워. 이번 사연은 28세 박동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동진 씨는 6년 전 강원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아주 기이한 일을 겪었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동진 씨의 사연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가 동진 씨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일입니다. 당시 나이 22세. 패기로 똘똘 뭉쳤던 시절. 오직 독립이 목표였던 저는 그래. 강원도에 있는 펜션 상주 관리직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전 바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오, 합격이네 바로.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까 수영장이 있는 한적한 분위기의 펜션이 나오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좋은데?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 3명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반갑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빨리 앉아. 왜? 네가 박동준이구나. 일로 와, 한 잔 받아. 진짜. 빨리 받아, 이 새끼야.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반갑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몇이냐? 예, 22입니다. 어? 22? 뭐? 너 그럼 쥐띠야? 아이씨, 겁나 건네. 너 뭐 한약 잘못 먹었냐? 그러면 안 돼, 어? 생긴 걸로 그렇게 놀려서는 안 돼. 죄송합니다, 형님. 야, 그러면 여기다 형님이라고 불러라. 여기가 첫째 형님, 여기가 둘째 형님, 내가 셋째. 야, 막내 새로우니까 좋네. 다 같이 한잔 하자. 형님. 알고 보니 3분이 같이 펜션을 운영하는데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3명의 형님과 함께 강원도 펜션 라이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펜션 생활은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새 형님들과 서로 농담도 건넬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고요. 업무도 손님 맞이, 객실과 수영장을 청소하는 정도로 단순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펜션의 성수기가 시작이 된 거였죠. 예약이 물밀듯 들어오니까 방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막내 형님과 함께 지하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해해야지 뭐 어떻게 그럼 이해해야지. 빼야 돼 사실은. 냄새. 처음 들어간 지하실은 어둡고 쾌쾌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청소용품과 낡은 간이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습하긴 또 얼마나 습한지 걸을 때마다 쩍쩍 신발 들러붙는 소리가 울릴 정도였어요. 있긴 그렇다. 이미 무서워. 그런데 그날 밤 막내 형님과 교대 후 지하실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절로 눈이 떠져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지하실 입구 쪽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바닥이 고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한가운데 무언가가 삐죽 솟아있는 거예요. 점차 어둠에 적응이 되어 그것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머리였어요. 여자의 머리요. 그리고 물 웅덩이처럼 보였던 그것은 여자의 새까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야, 동진. 아, 이 새끼 몇 시까지 찾아오고 있어? 귀신 본 것 같아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바들바들 떨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너도 봤냐? 네? 야, 원래 오래된 펜션엔 귀신 하나씩 다 있어. 그거 다 피곤하고 예민해서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못하지. 점점 몰골은 피폐해져가고 업무 중에도 앉기만 하면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어요. 아, 이 자식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자고 있네 이거. 야, 안 되겠다. 너 있잖아. 들어가서 저기 한숨 자고 나와. 아유. 첫째 형님 말에 눈 붙일 장소를 찾는데 지하실 말고는 마땅한 방이 없는 거예요. 풀이구나 풀. 텐트라도 치지. 그래도 낮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다시 지하실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대가 아닌 지하실 바닥 구석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눈앞에 제가 항상 누워 자던 간이 침대가 보이는데 긴 머리에 새하얀 프릴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또 나타났다. 아니 그 모습이 이상하게 섬뜩해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때 상의를 탈의한 한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젖히더니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제가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 쭉 빼는 겁니다. 그 틈에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옆구리에 칼 모양의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손에 허리띠를 쥔 남자는 여자에게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더 끔찍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눈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꼭 제가 보고 있는 걸 아는 것처럼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다시 그 간이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날 뚫어지게 보던 여자의 눈, 그 여자였어요. 밤마다 나타났던 머리만 있는 여자요. 연결이 되네. 그러네, 스토리가 있나 보네. 그날부터 여자 귀신이 아닌 그 끔찍한 악몽이 절 따라다녔죠. 악몽이 반복될 때마다 여자가 점점 앙상하게 마르고 망가지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곧이어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게 뭐야, 머리카락이 좀 깨끗하게 좀 쓰지. 그날도 멍한 상태로 관리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소파 밑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가 걸려서 나오더라고요. 뭐지? 뭐야 이거? 별 생각 없이 종이를 펼쳤는데 그건 찢어진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글자를 보았어요. 살인 혐의. 더워, 씨.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에? 아니, 뭐 아무것도. 청소를 해. 너 그 뒤에 뭐야? 에? 뒤에 뭐야? 아무것도. 저를 보면서 이상하단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는 막내 형님. 그런데 저 문신, 꿈속에서 봤던 그 문신과 똑같은 문신이 막내 형님 옆구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와! 올라왔어. 우와! 순간 목덜미까지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야, 왜 그래? 아무것도 해. 요즘에도 뭐가 보여? 아니에요, 형님. 요즘은 안 보여요. 너 혹시 야, 뭐해? 아닙니다. 형님 찾으신다. 예, 알겠습니다. 동진이 요즘도 잠 못 자냐? 안새 왜 그래? 형님, 실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청소하는데 머리카락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승격기는 쉬엄쉬엄 이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꿈에서 본 게 실제 사건이었던 걸까?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거 그냥 꿈일 뿐일 거야. 그럼 살인 혐의는 뭐지? 아니야, 누군지도 제대로 못 봤잖아. 그런데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여길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일단 나가야지 어떡하냐고. 그래, 지금은 바쁘니까 나간다고 하면 분명 뭐라고 할 거야. 이번 달만 딱 채우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런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여자의 눈빛, 그 눈빛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생각했죠. 그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지하실. 저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 또 잠을 자려고 그러는구나. 눈을 뜨니 여자가 다시 보였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나 여자를 들쳐 업더니 저기요.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지하실 밖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잠시 후 물에 빠뜨렸. 물속으로 던지는 듯한 풍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빠져나왔는데 바로 그때 여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앙상하고 창백한 팔이 쑥 나오더니 확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본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수영장 속에 있는 겁니다. 오, 와. 뭐야? 동진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 집에 보냈어요. 네,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집에 좀 보냈어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알겠다. 형님. 제 모습을 본 첫째 형님은 알겠다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그 여자 귀신이 저를 잡고 끌어당겼는데 자극을 심해서 올라오니까 수영장이었던 거죠. 지하실에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문 밖으로 나와야지 수영장이 있는데 제가 그 수영장을 자면서 걸어 올라갔을 리는 없잖아요. 여기 더 있으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다들 나오실 때 그만둬야겠다 말씀을 드렸죠. 와. 둘째 형님은 감사히도 정류장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좀 더 쌌냐? 네. 고생 많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형님. 그쵸? 제가 실을게요. 됐어. 감사합니다, 형님. 그렇게 둘째 형님 차 트렁크에 짐을 싣는데 저거? 둘째 형님이 꿈속 남자의 허리띠와 똑같은 허리띠를 차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 순간 둘째 형님의 옷 사이로 보여선 안 될 게 보였죠. 왜 그래? 그 꿈에서 봤던 문신이랑 점이 완전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점까지 완전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 셋째 아니야? 뭐야, 세 명 다 그건가 봐. 몸이 벌벌 떨리고 그래서 무슨 정신으로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표정으로 거기 있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날 만큼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야.
안 타냐? 이제야 꿈속 남자의 실루엣과 둘째 형님의 실루엣이 정확히 겹쳐 보였습니다. 꿈속의 남자는 막내 형님이 아닌 둘째 형님이었던 거예요. 저는 새파래진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 나머지 두 형님이 제가 차에 타기만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무서워. 못 들어가나 봐, 못 들어. 가야죠. 전 어쩔 수 없이 덜덜 떨리는 몸을 차에 실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둡고 고요한 산길. 드르륵 드르륵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왔죠. 그런데 그때 너 지하실에서 뭐 봤냐? 아니요. 제가 꿈을 꿔가지고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극도의 긴장감에 저도 모르게 말이 횡설수설 나왔어요. 이후 형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가겠습니다. 너 조심해라.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서 온몸에 힘이 빠졌죠. 그렇게 전 멀어져가는 둘째 형님의 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6년이 흐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펜션 아직도 강원도 그 자리에서 멀쩡히 운영되고 있거든요.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예. 우리는 알죠. 예. 이 이야기는 고양시 덕양구에 살고 계신 김성규 씨가 실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 참고로 제 첫 번째 사연인 만큼 아주 작정하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보자분께서 당시 귀신과 함께 있었던 그때 그 장소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분 찐이다.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 거야, 귀신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장소인데 아니, 찍혔을 수 있죠. 그 찍을 아마 수도 있지. 그렇죠. 보면 볼 수 있을 수도 있죠. 이 비디오 모은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무료 나눔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그래서 한 10,000장 정도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저 컬렉터네. 와, 엄청 많으시다. 집에다 이거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제 집이 꽉 차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에 싸게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얻게 됐습니다. 저는 가위도 한번 늘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가위도 눌려보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했습니다. 네. 비디오 테이프 수집에 열을 올리던 성규 씨는 2021년 10월 중고거래 앱에 비디오 테이프 게시물이 새로 올라온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무료 나눔이었다는 거죠. 우와. 성규 씨는
그날 바로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경기도 안산으로 향합니다. 나눔 게시글을 올린 분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주인분을 따라 건물로 들어갔는데 정말 오랫동안 사람의 왕래가 없었는지 계단에는 먼지가 수북했어요. 지하에 잠긴 문을 활짝 열자 매캐한 먼지 냄새와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근데 이게 웬걸? 우와, 이건 그냥 보물 창고잖아. 그곳에는 비디오 테이프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인분은 지하실에 성규 씨를 혼자 두고 가버리셨죠. 성규 씨는 한참 동안 비디오 테이프를 고르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거 재밌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하실의 공기가 희박해서 그런지 머리가 좀 띵한 것 같고 숨도 잘 안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쉬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빨리 집에서 가야지. 한 10분쯤 쉬다가 다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실 맨 앞쪽에 남자가 보였어요. 왜? 갑자기? 아, 무료 나눔 글을 보고 다른 사람도 왔나 보다. 성규 씨는 조급해졌어요. 먼저 잡는 게 임자니까 저 남자보다 더 빨리 골라야겠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남자요.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러 온 거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볼 법도 한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들어. 예? 하고 되물었지만 남자는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왜 저래? 마음에 들어. 또 다시 물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휴, 널 언제부터 반말을? 다가가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왠지 저 남자의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챙겨서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인분께는 가보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터미널로 향했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싣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얼마나 달렸을까? 잠이 들락말락 몽롱한 와중이었어요. 자꾸 뒤에서 의자를 미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싫어. 너무 예의 싫어. 없어. 어휴, 누가 미는 거? 한마디 할까 싶어서 몸을 반쯤 돌렸는데
그 순간 뒤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는데? 그럼 누가 내 발목을 잡았던 거지?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저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하고 넘겼어요. 아지트에 도착한 성규 씨는 비디오 테이프를 쌓아놓고 하나하나 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 상태가 이 정도로 심했나? 여기저기 검붉은 얼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코 속을 깊숙이 찌르는 그 비릿한 냄새. 기다. 좀 찝찝하긴 했지만 깨끗이 닦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깐 상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사람의 실루엣이 쓱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책장에 잘 꽂아놓은 테이프가 떨어지기 일쑤였고요. 아지트 문 밖으로 서성이는 사람의 형체가 자꾸 어른거려서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면 고요하기만 했어요. 뭐가 있긴 있다. 며칠 뒤 좁은 아지트에서 혼자 잠을 청하는데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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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책장 앞에 등을 지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가 따라왔구나. 안산 지하실에서 만났던 그 남자. 너 따라왔어. 따라와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런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탁 멈췄고 오, 다행이네. 전화가 왔네. 전화다. 전화를 걸어온 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돼 승철이 형이었어요. 형, 저 귀신 본 것 같아요. 야, 아무리 중고거래가 다 그렇다지만 출처는 제대로 알고 가줘야지. 야,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순간 내가 가지고 오면 안 될 걸 가지고 왔구나. 안산 지하실에서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를 모두 내다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근데 그때 잘 버려야 돼, 그것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촛불 켜놓고 소주도 갖다 놓고 소금을 저렇게 쫙 뿌렸어요. 이렇게 못 나가게. 제 나름대로 하고 나서 50리터 봉지에다 그냥 다 넣어가지고 깔려있던 소금 그 다 위에 얹고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버리고 난 후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은
없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나랑 비슷한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아주 옛날인데 비디오 살인 사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초 보험금을 잃은 위장 강도욱이 살인을 부른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행 전모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거 내가 옛날에 방송에서 다뤘던 것 같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공간에 있던 비디오들은 전부 폐기됐을까? 아니면 그 청소해주고 수거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가져가서 그거를 다시 유통시키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곳에 있던 비디오도 그렇게 유통이 됐으면 나처럼 어딘가에서는 그게 아직 남아있지 않나? 짧은 의식을 마친 성규 씨가 비디오 테이프를 밖에 버리고 아지트로 돌아왔는데 문득 승철이 형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야, 귀신은 대나무처럼 속이 비어있는 물건에 잘 붙는다더라. 비디오 테이프가 속이 텅 비어 있잖아. 이 말을 떠올리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다 비어 있죠. 아, 비디오 테이프 하나하나가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여긴 귀신 아파트나 다름없겠구나. 귀신 아파트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만약에 귀신 아파트라면.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세대야 그렇게 되면. 아유. 만세대입니다. 야. 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속빈 공간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아니 근데 그 호영 씨가 아까 공개한다고 했던 그 영상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안산 지하실에 있던 그 영상입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영상은 사실 이제 그분의 아지트 영상이고. 그분은 아니고. 그렇죠. 성규 씨가 3년 전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러 갔던 그 귀신과 함께 있던 그 영상이 있어? 안산 지하실 창고. 심야 괴담회를 위해서 어렵게 야, 이거 어떻게 보내줬지?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혹시 거기 누가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는 거 아니야? 아, 이분 대단하시다. 무서워. 너무 지하실이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덕후의 일기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막 하나 찍었나 봐. 근데 여기 좀, 야, 이런 데 뭘 가서 뭘 건져온다고. 아우, 야, 이거는. 저기. 어디? 고인의 핸드폰입니다. 왠지 엄청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핸드폰에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 비밀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고인의 핸드폰. 이번 사연은요. 김도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제보자가 조금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시라고 합니다.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양에서 근무하는 경사입니다. 경찰이요? 제가 막 발령 나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자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자꾸 어디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나는데 못 찾겠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관할하는 동네가 노후된 빌라들이 좀 즐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혹시 나가봤죠. 그런 것도 신고를 하네. 어떤 얘기일지 너무 궁금해요. 경찰인 도현 씨는 신고를 받고 한 현장에 출동한 이후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인지 지금부터 제보자를 대신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7년 푹푹 찌는 여름 낮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신참인 박순경과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순찰을 돌고 있었죠. 야 선배님 이거 모처럼 한가한데요? 아이 너 퇴. 너 한가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이런 거 있어. 역시나 박순경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신고 접수됐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아유 저 주둥이죠. 감사합니다. 네 순찰차 8호 출동하겠습니다. 이 신고가 들어온 장소는 저희 지구대 관할에 있는 한 빌라촌. 어느 집이야? 이 집 아니야? 이 집 아닌 것 같고요. 저 앞에 집인 것 같은데. 저기 계시네. 신고자분 나와주세요. 건물 앞에는 신고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고자분 되시죠? 아유,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아니,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 냄새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저기, 저 집 좀 봐봐요.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은 빌라의 지하 1층 집. 확인을 위해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갈수록 냄새는 더 지독해졌어요. 뭐지? 그리고 저는 그 정체가 죽음의 냄새라는 걸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 말이에요. 다들 알겠네. 현관 앞에는 밀린 고지서와 독촉장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 안 좋다. 경찰입니다. 계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 현관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는데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컵라면과 각종 자격증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아. 그리고 박순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덜 손으로 이렇게 떨면서 가리킨 거지. 긴 머리에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삐쩍 마른 20대 여성이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듯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대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독사네. 순찰차 8호입니다. 망자 발견으로 과학수사팀하고 형사팀 지원 요청합니다. 박순경! 너 가서 물 좀 마시고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챙겨줘.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알겠습니다. 고독사 현장에 몇 번 출동했었지만 시체랑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라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하지만 지원팀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견디며 사망자의 신분을 특정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가족분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리 둘러봐도 지갑도 핸드폰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의아해하면서 두리번거리던 중 전 뭐야? 그건 사망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안타깝네. 곧장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뭐야? 핸드폰이 여기 있다고. 바로 옆에서 울리는 거 아니야? 집안을 가득 메우는 전화 벨소리. 하지만 이 전화는 계속 울리는데
핸드폰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결국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벨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사망자의 시체에서 울리고 있던 겁니다. 뭐야? 점점 더 커지는 벨소리. 소리가 난 건 바로 시체의 머리 뒤. 머리 뒤? 핸드폰을 머리에 벤 상태로 고인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걸 빼마라. 그냥 과수비 올 때까지 기다릴까? 빼지 마.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야만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릴 수가 있는데 고민 끝에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최대한 바닥에 바짝 붙인 다음 검지손가락 하나로 이 핸드폰 케이스를 툭툭. 그런데 꿈쩍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케이스의 끝부분을 잡고 당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핸드폰을 단단히 붙잡고 힘을 줘봤더니 살짝씩 움직이는 거예요. 됐다, 조금만 더. 오케이, 진짜 다 됐어. 조금만 더. 됐다. 시신의 머리 아래로 분홍색 케이스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핸드폰을 잡아당기는 그 순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를 정확히 노려보는데 그대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우와, 진짜 놀랬겠다. 직업적 애환이네. 사실 그날 되게 무서웠는데 사무실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제 근무지에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더 의심됐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이 시간에 누구야? 핸드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알아서 꺼지겠지. 무시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그 여자 벨소리. 며칠 전 현장에서 들었던 고인의 핸드폰 벨 소리가 제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머리 바로 밑에서요. 잔뜩 겁에 질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때 데미지가 셌나 보네. 너무 놀라서 질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깨 다 보이네. 잘못 본 거라고 꿈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한참을 뒤척이다 아침에 일찍 지구대로 출근해야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무실에 앉아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떡하냐. 사무실에서도
또다시 고인의 그 소름 끼치는 벨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겁니다. 귀신이 또 찾아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선배.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안 받으세요? 후배 박순경의 말에 정신 차려보니 책상 위에 제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아들, 왜 이렇게 봐? 엄마. 여보세요? 엄마 아닌 것 같아. 엄마! 제 손에 분홍색 케이스를 씌운 죽은 여자의 핸드폰이 들려 있는 겁니다. 뭐야, 꿈이야, 뭐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집는 그 순간.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숨이 꺽꺽 넘어가려는 찰나. 어느새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진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아니 근데 저기 혹시 아까도 전화했었어? 아니 뭔 소리야. 오늘 처음 전화한 건데. 아니 근데 너 진짜 아무 일 없어? 근무 중에는 방해될까 봐 문자도 잘 안 하는 어머니가 몇 번이나 집에 내려와 며칠 쉬고 가는 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뭐가 좀 느낌이 있나 보다. 좀 의아했지만. 아니 얘가 왜 이래 얼굴이? 너 무슨 일 있지?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뭐 아니긴.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말이야.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파시거든요. 근데 꿈에 어떤 여자가 과일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서는 어서 오세요. 기분 나쁘게 저희 어머니를 빤히 쳐다만 봤대요. 아저씨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자 그 여자는 사과 상자를 가리켰대요. 그리고 뭐라고 막 웅얼웅얼거리는데 입에서 벨소리가 나.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께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부적이라도 써야겠다면서 시장에 있는 무당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뭘 만졌길래 온몸에 죽은 사람의 흔적이 가득하구만. 제가 망자의 물건, 즉 핸드폰을 잘못 만진 탓에 이 머리카락과 옷깃에 온통 죽은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다고. 그 여자가 저를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신의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하라고 으름장을 놨죠.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자른 후 머리카락 일부를 챙겼어요. 그리고 고인의 분홍색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 걸 구매한 다음 집에 들어가기 전 대문 밖에 저희 머리카락과 핸드폰 케이스를 함께 태웠습니다. 문 밖에서 망자의 흔적을 모두 태우면 이 죽은 영혼이 저를 더는 저를 따라서 대문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마지막으로 그 죄를 밟고 대문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면서 비방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지구대로 복귀한 저는 다른 순경들과 근무를 나가는 날이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혹시 변사 사건에 출동하게 된다면 절대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요. 아 약간 무섭다. 아 제목 좋다. 그러니까요. 강렬하네요. 자, 이번 사연은요. 부산에 살고 계신 오기석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기석 씨가 대학생 시절에 가족이 함께 겪은 일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기석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1997년에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가 부모님께서 생전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실 때였어요. 보통 매매로 산 집을 1년도 안 살고 그렇죠. 팔진 않잖아요. 처음 보나지고 그래. 처음 저희가 보나지고. 3월에 네. 이사를 들어가서 거의 9개월 그 정도밖에 안 살았던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럼 기석 씨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6년 전 봄,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달라던 집주인의 말에 이 부모님과 저는 다급하게 이사갈 집을 찾아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 집이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집이 이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다락방, 반지하 창고, 공간도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딱 하나 그냥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은 집이 좀 어둡지 않나? 남양이라고 들었는데 집이 좀 어둡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유 얘는 이 정도면 볕도 잘 들고 괜찮지 뭐. 제 생각과는 달리 부모님 두 분 모두 집이 유독 환하고 밝다면서 마음에 쏙 들어하시더라고요. 비싸겠지 여보? 맞춰주시겠지. 이 집에 마침 금매라서 저렴하게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간의 고민 끝에 은행에서 좀 땡기고 해가지고 사자. 아 우리도 지금. 그래, 이렇게 좀 저지르는 거예요, 집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셨고 저도 갑작스럽긴 하지만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내심 기뻤습니다. 그렇게 진짜 우리 집에서 맞게 된 첫날 밤,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고 전 제 방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이야. 아 놀래라. 뭐야?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고양이도 조금 안 있는 고양이네, 이게. 이 바깥에서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고양이 소리야? 고양이 좀 쫓아내봐. 아 너무 시끄럽네. 밖에 나가봐봐. 알았어요. 전등 가지고 해. 네, 다녀올게요. 조심해.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이게 마당이 아니라 살짝 열려있는 창고 문 틈 사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지하 창고로 고양이를 찾던 그때였어요. 어디 있는 거야? 전등도 고장이 나서 컴컴한 반지하 창고 저 안쪽에 허옇고 커다란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흰 천으로 뭘 덮어둔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걷어봤더니 아, 이게 뭐야? 당금주들이었습니다. 귀한 건데. 각종 약재와 뭐 벌, 독거미, 뱀, 진해 등 별의별 당금주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전 주인이 두고 간 건가? 부모님께 당금주를 가져가서 보여드렸더니 평소 약주를 즐겨 하시던 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좋아하지, 좋아해. 하지만 이 어머님의 만류에 결국 입맛만 다신 채 도로 갖다 두기로 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삐삐호출을 남기시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얼른 연락을 드렸더니 아들, 갑자기 보일러에서 불이 났었어. 서둘러 집으로 가보니 다행히 119가 출동해서 확인 후 돌아간 상태였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분명히 불이 났었고 그 그을음에 탄내까지 났는데 확인 결과 보일러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방화야 뭐야? 그런데 그날 이후
또 제 방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지? 긁는 소린가? 쿵쿵 소리까지는 참아보겠는데 마치 사람이 호흡하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함께 들려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소리가 들린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아니 누가 자꾸 이런 아주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 방 외벽과 담벼락 이 틈 사이에 동물들의 사체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뭐 주변 이상하니? 한편으로는 화재에 동물 사체까지 집터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지. 그런데 얼마 후 저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근처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운전 중 크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셔서 운전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사고 당일에 마치 누가 통제하는 것처럼 핸들 조작이 안 되고 브레이크가 안 밟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지 2년 정도 된 거의 새 차였고 정기 검사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슬개골이 부서질 정도로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지만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된 덕에 더 큰 일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나 병원 들려서 엄마 아빠 만나고 갈 테니까 이따가 저녁 같이 먹자. 군복무 중이던 동생도 아버지 병문 안차 어렵게 휴가를 받아서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전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휴가 나온 동생 옷도 챙겨둘 겸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여는데 분명히 사람이 눈과 마주친 것 같아요. 혹시 잘못 봤나?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아까 그 벽소리 아니야? 그래 아까 났던 소리. 벽에서 나는 소리. 밤마다 절 괴롭히던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다시 벽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제 방 안을 휘젓듯 돌아다니던 그 소리는 빨려 내려가듯이 점점 방 아래로 잦아들었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아직 혹시 쥐나 뱀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겠다 생각한 저는 손전등 하나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연장 하나를 챙겨서 반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요? 정말 지하로 내려왔는지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나와봐. 그때 어디선가 이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싱크대 쪽인가? 수도꼭지가 말라 있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싱크대 하부장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야 나오라고 나와.
싱크대가 아니면 화장실인가? 불 꺼진 반지와 화장실 문틈 사이로 어떤 여자가 고개를 내민 채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눈이 뭔가 뱀 같은 이 파충류의 눈동자처럼 보였거든요. 입은 옆으로 괴이하게 찢어진 채 제 방 벽에서 울리던 그 소름 끼치던 소리를 흘리고 있었죠. 화장실 문틈 사이로 절 바라보던 그 여자는 미끄러지듯이 바닥을 기어나가고 제가 쓰러지고 나서 제 왼쪽 가슴 쪽을 날카롭고 긴 손톱으로 꽉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마치 제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기괴하게 웃을 뿐이었죠.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형 괜찮아 형! 형 정신 차려봐! 누가 절 흔드는 기척에 일어나 보니 동생과 엄마의 얼굴이 보였고 제 방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아들 괜찮아?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로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던 왼쪽 가슴에 비슷하게 생긴 5개의 멍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꿈이 아니야. 정확히 심장 쪽 왼쪽 가슴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켜 쥐었을 때 날 법한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이 집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이사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집 터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저와 부모님은 그날 바로 중개소에 집을 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 처음 집을 보러 온 분이 그 자리에서 집을 사고 싶다고 다행이네, 다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후 1년쯤 지났을 때였나? 문득 새 집주인은 잘 지내시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소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저희 집으로 새로 이사하신 분은 잘 지내시죠? 아, 그분? 아유,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나? 아, 자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시다는데. 아이고야, 이거. 하필 심장마비라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그 집에 살았더라면은 내가 혹시 죽었을까? 이전부터 금매로 나오던 집이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서 집이 계속 비어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분도 제가 본 그것을 만난 건 아니었을까? 그 모든 일의 원흉이 꼭 뱀술 안에 갇힌 뱀 때문은 아니었을지. 그날 제 온몸을 휘감던 그 섬뜩한 기분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